학습 목표는 조직 행동 연구의 필요성을 이해할 수가 있고, 두 번째로 조직 내 개인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고, 세 번째 동기 유발 이론의 내용을 이해하고 현장에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로 학습 이론의 내용을 이해하고 자신의 행동 변화에 활용할 수 있어야 되며, 능력의 개념과 개발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업적 평가에 대하여 이해하고 대비할 수 있어야 되며, 마지막으로 직무 스트레스의 개념을 이해하고 대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우리 조직 행동의 의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연구의 대상 및 목적으로는, 우선 연구의 대상으로는 개인이나 집단, 조직 전체의 조직 행동의 연구를 대상으로 해서 조직 행동의 이해를 통한 개인, 집단, 조직의 성과 향상 방안을 모색하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경영과 조직 행동으로서, 경영이라고 하면은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 계획하거나 조직화하거나 지휘, 통제하는 일련의 활동을 얘기하고 있으며, 조직 행동으로서는 효과적 경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전 지식이 꼭 필요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부분들은 개인차가 또 인정되기도 합니다. 조직 행동론은 사람의 개인차를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네 번째로 조직 행동 분석의 수준을 보게 된다면은,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개인의 행동과 업적에 연관된 지각, 성격, 학습, 동기부여 등을 우리가 분석을 해볼 수 있으며, 집단적인 차원에서는 두 사람 이상의 관계나 집단 상황에서 발생하는 의사소통이나 리더십의 분석을 해볼 수가 있고, 조직적인 차원에서는 조직과 외부 환경과의 관계 및 조직 설계 등의 우리가 분석을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직 행동의 연구 방법으로는 우선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과학적 연구 방법으로는 경험적 연구로 미래를 바라다보는 귀납적 접근 방법, 그 다음에 이제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연구를 해나가는 연역적 접근 방법, 이 두 가지 방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성격이나 가치관 및 이제 태도를 살펴보는 부분들인데요. 이제 성격은 한 개인의 성격을 이해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부분들이죠. 그런데 미래의 행동 경향이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성격 형성에 대한 여러 가지 영향 요인들이 있습니다만은, 부모나 조상으로부터 받는 유전적 요인, 또 유년기에 성장하는 그런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 또 사람과의 관계에 따라 가지고 나타나는 영향, 또는 어떤 조직과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영향을 받는 부분들, 이런 거에 의해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성격이 형성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격의 유형과 조직 행동으로 우리 MBTI 모형이라고 있는데, 여러분들 얘기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100개의 질문으로 사람들이 외부 환경이나 타인을 대하는 방식을 이제 측정하여 4가지 축에 의해서 분류하는 부분들입니다. 정보를 어떻게 수집을 하느냐, 그게 이제 감각형이냐, 직관형이냐, 또 정보 평가를 감정형이냐, 사고형으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느냐 하는 부류에 따라서 구분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유형도 보게 되면은, 첫 번째 우리 내향성과 외향성을 볼 수가 있는데, 어떤 성격은 내향적이다, 외향적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되죠. 내향성이라고 하면은 반응 에너지가 개인의 감정이나 의식 등 내적으로 내면화하는 행동 경향을 말하는 것이고, 외향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반응 에너지가 외적 행동으로 많이 나타나는 행동 경향을 외향성이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격의 유형과 조직 행동으로서 우리가 통제의 이제 위치, 어떠한 부분들을 어떻게 통제하느냐, 그 통제의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안에 있느냐, 바깥에 있느냐. 그래서 그걸 이제 내재론자인 경우에는 자신의 운명을 통제할 수 있다고 이제 믿는 사람들입니다. 외재론자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이 자신의 통제권 밖에 있고 외부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고 믿는 사람들을 외재론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은 이제 A형과 B형으로 나누게 되는데, A형은 다소 이제 성격이 좀 조급하고 성취에 대한 욕구가 강하고 완벽주의자들이 A형에 속하게 되고, B형은 매사에 태평하고 덜 경쟁적인 부분들이 이제 B형으로 그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격의 이제 유형과 조직 행동 측면에서 우리가 모험 선호도를 가지고 또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모험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모험 선호도를 가지고 여러 가지 구분을 하기도 하고, 여기 이제 마키아벨리즘이라고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들 그 마키아벨리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우리가 르네상스 시대에 이탈리아의 그 정치 이제 이론가인데, 이분은 이제 군주론이라고 하는 책을 써서 굉장히 우리한테 많이 이제 익숙해져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사상화한 부분들이 마키아벨리즘인데, 베리즘이 약한 사람은 도덕적으로 정직하다. 또 마키아벨리즘이 강한 사람은 타인을 이용하고 냉정하며 자신의 이익만 챙기려고 한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그 마키아벨리즘을 우리가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권위주의와 독단주의를 우리가 나눌 수가 있습니다. 권위주의는 전통적인 가치를 이제 엄격하게 이제 준수를 하고, 또 권위에 이제 절대 복종하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고, 독단주의는 자신의 신념에 완고한 성격이나 또 마음이 굉장히 닫혀져 있으면서 독단적으로 행동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음에 이제 가치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가치관의 개념이 뭐냐? 상대적으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밝혀주거나 좋고 싫음을 명백하게 밝혀주는 일반적인 이제 신념이다. 그렇게 얘기도 하고, 또 이제 이론적 가치관, 경제적 가치관, 비학적 가치관, 정치적 가치관, 종교적 가치관, 수단적 가치관, 궁극적 가치관, 이렇게 우리가 분류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제 로키치라고 나오게 되는데, 이 로키치 부분들은 이제 폴란드에서 태어나가지고 미국에 이제 이주를 한 그 심리학 이제 교수입니다. 근데 이분은 이제 수단적 가치관과 궁극적 가치관으로 또 분류하고, 또 수단적 가치관은 근면, 능력 등 단기적 행동 방식과, 그리고 궁극적 가치관은 사회적 안정 추구와 같은 장기적인 행동 방식과 관련이 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가치관의 갈등적인 측면에서 살펴보게 되면, 순위와 차별화의 신념 때문에 자기 자신 또는 타인과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하고, 또 개인의 어떤 내적 갈등, 또 개인 간의 가치관의 갈등, 또 개인과 조직체 간의 가치관의 그런 갈등으로 이런 부분들이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가치관이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를 살펴보게 되면은, 장시간의 학습을 통하여 습득된 신념 체계로 비교적 쉽게 변하지 않는 안정성과 지속성을 우리가 지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가치관의 학습 방법은 통상적으로 이제 모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이나 친구나 선생님이나 또 외부 이제 여러 가지 집단에 의해서 그 가치관을 모방을 하는 부분들이 이제 많이 있고, 또 가치관의 학습 경로를 보게 된다면 여러 가지 이제 의사소통의 경로, 커뮤니케이션이라든가 여러 가지 미디어라든가 종교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다음은 우리가 태도입니다. 사람이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죠. 사람이 어떤 대상에 대하여 비교적 일관되게 반응하려는 마음의 상태를 태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태도를 구성하는 요소를 보게 되면은 주로 인지, 어떻게 우리가 모든 사물의 상태를 우리가 받아들이느냐, 또 거기에 느낌 정도가 어떠냐, 감정,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행동으로 표출되느냐 하는 부분으로 우리가 구성된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인지적 요소는 대상에 대한 이제 신념이나 지식을 나타내고, 감정적 요소는 대상에 대한 감정이나 느낌, 행동적 요소는 행동의 전초 단계, 초기 단계죠. 또 이제 행동의 의도, 그거에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이 태도가 결정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태도와 행동은 그 아주 미약한 관계로 반드시 태도로부터 행동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
행동이 태도를 형성하기도 한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직무와 조직관에 관한 태도를 우리가 살펴같이 보면은 이제 직무가 만족한다. 직무 만족. 직무 정반에 대한 태도로 그 얼굴 표정이 어떠냐. 또 직무 기술의 지표가 어떠냐. 조직 반응에 대한 지표가 어떠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직무에 만족한다. 그렇지 않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조직의 몰입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특정 조직 및 조직의 목표와 동일시하며 그 조직의 성원 자격을 계속 유지하기를 바라는 심리적 상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무 태도의 개념적 모델을 보게 된다면은 이제 우리가 직무에 대한 제일 먼저 이제 신념이 이제 있게 되고, 또 신념이 있다 보면은 그것이 어떤 태도로 이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행동 의도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의도가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는 이러한 부분으로 우리가 직무 태도의 개념적 모델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태도의 변화 부분들입니다. 어떻게 태도가 변화가 될까? 이제 행동주의 접근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새로운 자극을 주어 새로운 반응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반응에 대하여 보상을 주어 새로운 반응을 강화하는 방법을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에서 이제 장인론이 나오게 됩니다만은 이는 서로 다른 힘의 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로 여기에 변화를 주려면은 영향을 주는 변수가 작용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지부활론의 이론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둘 또는 그 이상의 이제 태도 사이에서 혹은 자신의 행동과 태도의 사이에서 이 두 가지 부분들이 같이 존재하기 어렵다. 이렇게 이제 보게 됩니다. 그거를 이제 양립의 불가능성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지각. 지각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외부의 사물 또는 물건이나 사람이 이제 눈이나 귀나 코나 혀나 피부로 이렇게 외부의 그러한 감각기관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를 통해서 뇌에 전달되고 그거를 분석을 하고 그걸 종합을 해서 해석될 때까지의 과정을 우리가 지각의 개념으로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보게 됐을 때는 우리가 이제 주의를 집중을 하게 되게 되고, 이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더 이제 조직화, 더 이제 이 부분들을 치밀하게 조직화하게 되게 되고, 이거를 이제 해석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해석한 부분들은 이제 회상을 하게 돼 가지고 이 부분들이 맞는지 틀린지를 이제 판단하게 되는 이러한 지각의 5가지 관계의 프로세스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각의 과정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주의 집중이라고 하는 것은 지각의 출발점에서 개인은 자체적으로 안고 있는 제약 때문에 많은 정보 중에 극히 일부의 정보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거를 경험을 해 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다음에 이제 조직화 부분들은 주의 집중을 통해 선택된 감각 정보는 지각의 대상을 묘사하기 위해 조직화가 됩니다. 이제 조직화의 방법에는 이제 그림이나 배경 법칙과 이제 범주화가 있고, 해석 부분에는 개인이 지각한 것에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묘사한 것을 해석하는 과정으로 선택된 대상과 조직화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다음에 이제 해상은 의미 부여가 끝나면 과거의 사건들에 대한 정보를 해상하게 됩니다. 그 해상에서 얻은 정보는 최종적인 판단에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판단적인 이제 측면에서는 지각 과정은 이제 판단으로 끝나게 됩니다. 결론에 이르는 과정으로 여기에서 개인은 단편적인 정보들을 종합하고 가중치를 부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지각에 대한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봤을 때 지각의 대상으로는 지각 주체에 대한 자극으로 지각 주체의 주의 집중에 영향을 미칩니다. 지각의 주체는 지각자의 가치관이나 성격, 욕구, 기분 등에 따라 가지고 개인적인 특성에 따라 가지고 달라질 수가 있으며, 지각의 상황으로 봤을 때 동일한 자극도 주어진 상황에 따라 가지고 모두 다르게 지각됩니다. 다음에는 이제 대인 지각과 이제 귀인 부분들인데요. 대인 지각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을 처음에 만났을 때 첫인상의 효과, 또 어떻게 이제 일관성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지 이러한 원리적인 측면, 그 다음에 중심적인 부분들이 뭔지, 또 그 주변의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떠냐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지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귀인 부분들인데요. 이거는 이제 행동 또는 행동의 결과의 원인을 해석하는 인지과정 부분들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일관성, 합의성, 특이성 기준에 의해서 내부 기인과 외부 기인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각에는 여러 가지 오류적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스테레오 타입이라고 합니다만 경험에 의한 해석하는 부분들, 상동적, 항상 같은 그러한 행동이나 느낌을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태도,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기 때문에 우리가 스테레오 타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조 효과라고 하는 것은 서로 비교하면서 대상을 파악하는 부분들이고, 거기 이제 관대화 경향은 점수를 잘 주어서 이제 호감을 사려는 그런 이제 경향, 또 중심화 경향은 잘 알지 못할 경우에 적당히 중간 점수를 이제 주는 경향, 그 다음에 최근의 효과로 최근에 얻어진 정보에 비중을 두어서 평가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첫인상 효과, 처음 이미지가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 그 다음에 피그 말리온 효과라고 하게 됩니다만은, 이거는 이제 그 어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조각가의 이제 이름 부분들인데요. 다른 사람의 기대를 하거나 또 예측이 그대로 이제 실현이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피그말리온 효과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후광 효과, 일부의 정보로 다른 부분의 여러 특성을 이렇게 추론하는 것, 이런 부분들은 이제 후광 효과다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다 합리적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게 아니고, 또 이 부분에 따라 가지고 그러한 그 실질화 부분들하고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지각의 오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음에는 이제 직업과 동기 유발인데요. 이제 성과는 동기 유발과 능력의 곱에 비례한다 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성과라고 하는 거는 내가 어떤 동기 유발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얼만큼 능력을 발휘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성과가 크고 작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 이론으로 봤을 때는 동기 유발의 원천이나 이제 원인이 이제 파악을 하는 부분들이고, 이제 과정 이론으로는 동기 유발의 단계나 진행 단계를 우리가 분석하는 부분들을 과정 이론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매슬로우의 이제 욕구 단계 이론을 우리가 여러 가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이게 그 매슬로우는 우리가 이제 미국의 심리학자인데, 욕구 단계 이론을 제1단계로는 하단에 이제 생리적 기본적인 욕구, 그 다음에 이제 이 욕구가 충족이 되면은 사람이 이제 안정이나 안정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생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사회적 생활을 하게 되면서 어떤 소속감이라든가 그런 거에 따라서 사회적으로 어떤 거기에서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이제 사회적 소속 욕구, 그 다음에 주변으로부터 우리가 존경을 받고 싶은 존경의 욕구, 이제 이게 끝나게 되면은 이제 자아 실현, 이게 이제 가장 그 내 자신은 그 모든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실현을 하게 되고 나 자신은 어떤 사람이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평가를 받고 또 그거를 일부와 연결시키려고 하는 이제 그런 욕구 부분들이 이제 이렇게 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매슬로우가 주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더폴 ERG 이론이라고 하게 되는데, 그 이제 이게 이제 올더포 ERG 이론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여기에 나왔다시피 그 존재, existence need, 이제 관계 욕구의 이제 relative need, 그 다음에 성장, growth need 해가지고 이 앞자 ERG를 따서 존재, 관계, 성장의 욕구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선 그 맥크렐랜드의 학습된 이제 욕구 이론을 보게 된다면은 이거와도 유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성취를 하고자 하는 성취 욕구, 누구하고 이게 잘 사귀어서 뭐를 이루려고 하는 친교의 욕구, 또 권력을 이렇게
누리고 싶고 권력을 잡고 싶은 그런 권력의 욕구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홀즈버그의 이 요인 이론에는 직무 불만족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또 요인이 있고 직무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해서 이렇게 우리가 동기 유발을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맥그레거의 XY 이론 부분들은 너무 유명한 이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시절에서도 이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X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전통적인 인간관이나 인간은 이제 수동적인 측면에서 이 부분을 바라보는 것이고 Y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은 X 이론하고 반대로 능동적이고 자율적인 측면에서 이런 동기 유발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넬슨의 7단계 욕구 이론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 시간 관계상 그 1단계부터 7단계까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이해를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동기 유발의 과정 이론에서 두룸의 이제 기대 이론인 부분들인데 동기 유발의 힘은 기대나 수단성이나 유의성의 고부로 표시된다 하는 부분들이죠. 노력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어떠한 내가 업적을 이룰 것인가라고 하는 기대가 있고 또 업적이 이제 이루어진다고 하게 된다면 나에게 어떤 수단으로 이제 보상을 내가 받을 것인가 이러한 이제 심리적 그런 이제 어떤 기대 이론들이 있는 겁니다. 이걸 이제 브룸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대 이론으로 이제 주장을 했던 부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담스의 공평성 이제 이론, 로키의 목표 설정의 이제 이론이 있습니다. 목표로 표현되는 의도가 동기 유발의 이제 원천이 되고, 여러분들 목표에 의한 관리, 우리가 MBO 해가지고 Management by Objectives 해가지고 목표에 의한 관리, 목표를 설정을 해놓고 그거에 의해서 관리가 들어가게 된다고 하면은 목표가 잘 성취될 수 있다라고 하는 목표 설정 이론을 로키가 주장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학습과 행동 변화로서 학습의 개념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훈련이나 경험의 결과로 발생하는 비교적 영구적인 행위의 변화다. 여기에 보면 이제 고전적 조건화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반응을 유발하지 않는 중립 자극과 반응을 일으키는 무조건 자극을 반복적인 과정을 통해서 짝지어주는 부분들을 우리가 고전적 조건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작적 그 조건화라고 하는 부분은 사람의 반응 여부에 따라 결과가 주어지도록 학습되는 것이고 인지학습은 주제나 개념에 대하여 이론적으로 학습함으로써 바람직한 행동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다음은 관찰학습입니다. 직접 경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관찰하거나 듣는 것에 의해서 학습을 하는 부분들입니다. 다음은 이제 행동을 이제 변화시키는 여러 가지 수단들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강화 이론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강화하게 되면은 행동이 많이 이제 변화를 가져온다. 그래서 자극과 반응 간의 연결을 증대를 시키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1차적 강화물은 생리적으로 중요한 이제 요소가 되고 선천적 보상의 이제 성격이 되기도 하는 부분들을 1차적 강화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2차적 강화물은 연상을 통해서 획득되는 그 가치를 2차적 강화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강화의 유형은 이제 적극적인 강화, 부정적인 것과 소거, 뭐가 이제 없어지는 거, 또 이제 벌을 주는 거, 여러 가지 유형 부분들이 있는데 행동 수정에 우리가 5단계를 보게 된다면은 목표 행위를 확인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행동의 측정을 하게 되고 또 그 다음에 행동의 인과 분석을 하게 되고 행동 변화 전략을 개발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업적 향상을 하기 위해서 평가를 하게 되는 그래서 행동 수정의 5단계를 이렇게 우리가 구분 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화의 일정 계획을 보게 된다면은 이제 고정간격 강화법이라 해서 이제 급여를 주는 부분들입니다. 월급을 받을 때는 이제 매달 일정액을 이렇게 쭉 주게 되죠. 그래서 그거를 줌으로써 이제 어떤 직무 능력이라든가 능률을 높이기 위한 이런 이제 강화법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변동간격 강화법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승진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있는 게 아니고 승진이라든가 칭찬이나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더욱더 사기를 올려주고 해서
어떠한 계속적인 부분들이 아니라 어느 특정한 시기에 이러한 부분을 간격을 둬가지고 이제 강화를 해주는 부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고정 비율 강화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어떠한 이제 일정한 비율을 고정적으로 해서 성과급을 뭐 보너스를 뭐 200%를 준다든지 300%를 준다든지 이런 이제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또 변동 비율 고정적으로 주지는 않지만서도 이 부분들을 회사가 경영이 잘 됐을 때에 보너스를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 변동 시기에 맞춰서 회사 경영의 시기에 맞춰 가지고 이러한 부분들을 사기를 돋궈주는 이제 그런 강화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능력의 개념입니다. 능력이라고 하는 건 뭘까 하여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 힘이다, 그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적성이라든가 학습기의 부여가 잘 이제 구성이 돼야 된다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 능력 검사의 그 내용으로 봤을 때 지적 능력을 통산했을 때 어떤 사고력이라든가 추리 능력으로 IQ 테스트로 측정을 통상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육체적 능력으로는 단순 직무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 부분들을 우리가 맡고 있고, 정서적 능력 부분을 봤을 때는 판매원 등 그 직업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는 부분들이죠. 이 부분들은 그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어떤 그 교감적 작용 부분들이 하나의 능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리자의 이제 능력 관리인데, 이제 관리자가 되게 된다면은 능력을 어떻게 잘 발휘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경영자 부분들은 이제 전문적 능력도 있어야 되고, 또 소속 구성원을 잘 아우르는 인간관계 능력도 있어야 됩니다. 또 이제 중간 관리자 부분들은 특히 이제 인간관계 능력이 더 크게 발휘가 돼야 되고, 또 최고 경영자 부분들은 이제 개념적 능력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관리자 부분들은 우리가 업적을 평가를 받게 되는데, 이 평가 부분도 우리가 이제 제일 먼저 업적의 차원에서 이제 파악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업적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전부 표준화를 시켜놓고, 그 다음에 이제 업적 평가를 누가 평가를 하느냐 그 주체가 이제 설정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평가 결과가 나왔을 때 다시 이제 환류를 시켜서 이 부분이 제대로 됐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완 발전시키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평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업적의 관리 부분들인데, 업적의 보상과 개발 관리적인 측면에서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걸 외재적으로 주느냐 내재적으로 주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보상에 따른 그 차기 업적의 그 차이를 볼 수가 있는데, 업적이 높은 경우에는 보상이 정확하고 공평하게 주어지면 차이 업적은 높아지는 경향을 보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개발 부분들입니다. 현상에 머무르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제 발전을 시켜 나가야 되는데,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될 경우에 교육 훈련을 통해 가지고 능력 개발의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직무의 스트레스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직무 활동을 하다 보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는데, 그러면 이거의 개념이 뭐냐? 과도한 경쟁 속에서 고도의 긴장감이 있는 직무 환경 속에서 나타나는 조직 구성원들의 고도의 정신적 긴장 상태와 그로 인한 심리적, 생리적인 이상 증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은 뭘까요? 어떤 조직에서 나타나는 요인, 또 조직 역할에서 나타나는 스트레스, 경력적 그런 내가 경력이 짧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스트레스, 조직 구조에 따라 가지고 나타나는 부분, 개인 간에 또 이게 클 수가 있고, 또 환경적 부분으로 이러한 스트레스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스트레스 모델을 봤을 때는 조직에서 근로자가 받는 스트레스는 안전사고나 생산성은 직무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과학적으로 이거를 잘 분석을 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개인적 차이가 물론 이제 존재하게 됩니다만은, 우선 지각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잠재적인 스트레스 상황과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관계가 우선적으로 조정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직무 경험을 통해서 어떤 스트레스를 감수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또 사회적 지지와 관련돼서 동료나 상사의 관계가 스트레스의 충격을 완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통제적 위치에서 보면은 내적 통제의 위치를 가진 사람은 스트레스를 덜 느끼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자기 효능감으로 강한 자기 효능감은 오랜 시간에 근무하거나 과중한 업무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의 정도가 낮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적대감 측면에서 봤을 때는 스트레스와 심장질환에 걸릴 위험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직무 스트레스의 결과는 이제 생리적, 심리적, 행동적 증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생리적 증상이었을 때 신진대사의 변화가 유발이 시켜서 심장 박동수가 높아지거나 또 혈압이 높아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 심리적으로는 이 직무가 불만족이 되면 두려움이 오게 되고 긴장이나 불안이나 권태감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 행동적인 증상으로는 이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기 위해서 흡연이나 약물이나 술이나 누구를 공격을 한다든지 또는 태업을 한다든지 이제 이러한 부분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다음에는 이제 그러면 어떻게 스트레스를 관리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들인데요. 개인적으로 접근 방법이 다 다르죠. 그래서 정기적인 운동을 할 수도 있고 긴장과 위한 훈련을 할 수도 있고 피로의 예방과 치료를 통해서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조직적인 차원의 접근 방법은 우선적으로 이거를 모든 거를 이제 어, 중앙 집권화하는 것보다도 이제 분권화 나누어서 하는 부분들이 있고 또 정확하고 과학적인 선발이나 배치나 훈련을 통해서 또는 의사결정 과정에 종업원을 참여를 시켜서 리스크를 분산한다거나 그 다음에 이제 작업 집단의 응집성을 좀 조직력을 강화한다는 부분들이나 직무 재설계에 의한 직무의 확대 또는 우리가 열심히 일해보자 직무의 충실화 또 직무 순환 한 곳에만 배치지 말고 돌아가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러한 또 그러면 이제 위험한 작업 요소는 이제 이렇게 바꿔준다든지 이러한 접근 방법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조직 행동론에서 학습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